주택자금 지원 방안이 나왔는데 허그에서 자금을 100조 정도 지원을 하겠대요. 정말 잘한 것이죠. 이거는 저도 허그의 위원으로 현재 있거든요. 자랑이 아니라 지금 제가 허그의 민간 이 리츠 자금이라든지 도시재생 이런 위원을 2개 맡고 있는데요. 허그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에요. 허그를 잘 활용하면, 보증을 활용하면 숨통이, 자금이 돌게 할 수 있거든요. 정부도 이걸 아는지 이번에 100조 원이 들어갔어요. 보증 요건을 좀 완화했어요. 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 사업비의 50%에서 7.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정부가 조금 더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해야 됩니다. 허그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돈이 지금 많이 없거든요. 전세 사기 때문에 주택기금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택지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이건 PF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속 공급 모델, 신축 매입 임대 공급 확대, 이거는 LH가 하고 있는데 이걸 30년까지 14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민간이 이런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아까 표준 설계서를 지원한다든지 자재를 표준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을 말하자면 조합이 추진위가 구성되고 모아타운 모아주택 같은 경우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같은 금융 지원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아파트 기금에 대한 지원 확대인데 서울의 주택수가 410만 가구 정도가 있어요. 서울의 우리 인구수는 960만 명이란 건 알고 계시죠? 50만이 좀 깨졌다 이런 것도 있어요. 1000만 명이 안 돼요. 그리고 주택수는 387만 호 정도 있어요. 여기에 아파트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43%예요. 그리고 나머지 27% 정도가 단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가구 다세대 이렇게 짜여져 있거든요. 좀 흥미롭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로는 아파트 비중이 60%예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인지 알 수 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단독주택,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43%가 아파트. 요거 오늘 꼭 기억해 두세요. 노도강이라는 지역 있죠? 이런 쪽의 집값과 강남가의 집값 차이는 3배 이상이 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상위 20%의 집값과 서울도 하위 20%의 집값 차이가 6배가 나요. 이게 양극화예요. 정책당국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강남 상구와 용산과 마포와 여의도의 목동, 그리고 요즘 강진구와 동작구, 사당동, 흑석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걸 잡지 않으면 과천과 판교의 집값을 잡지 않는데 서울의 집값이 잡혔다? 이건 오산이에요. 정부도 그런 쪽에까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한 듯해요. 근데 그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급을 하더라도 지금 누구나 선호도가 높은 이 지역의 공급을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실수요자 위주로 필요한 주택을 빠르게 저렴하게 양질의, 그것도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냥. 이걸 공급하느냐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나머지는 공급 확대 정책이고 좀 객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대요. 근데 이게 세무조사는 상당히 무서워요. 시장 거래 질서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놓은 게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불법 정황 이런 것들을 AI를 분석해서 하겠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그러는데 조직 신설도 추진하겠대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의 공약집에도 전세 사기 예방, 이 2가지가 들어간 게, 그리고 이번 대책에 나온 거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능이 강화됐는데 이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도 세무조사를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귀찮고 피곤하고, 이거 한번 당해보면 편법을 이용해서 이제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은 정말 사라집니다. 그 내용 잠깐 소개할게요. 요점 고가주택은 20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고가주택이 과거에는 9억 원이었던 때가 있었죠. 노무현 정부 때.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게 15억 원으로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요즘은 30억이 됐는데 이제 20억 이상이 이재명 정부는 고가주택으로 보나 봅니다. 자, 취득자금에 따라서
자금 조달 계획서가 굉장히 까다로워질 것 같아요. 저 이거 작성해 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해외금융기관 대출 요거 지금까지 빠졌어요. 이거 편법으로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은행의 대출이 굉장히 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막 모든 대출이 다 이제 이렇게 돼요. 집 한 번 샀다가 주식 산 거, 채권 산 거, 이제 비트코인 얘기도 있나 모르겠는데 가상화폐도 있네요. 가상화폐 지금 보니까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진짜 힘들게 생겼어요. 뭐 투자 한번 하려다가 이거 나의 재산이 탈탈 털려요. 자금 출처 조사가 뭐예요? 지금 돈이 얼마 있느냐가 아니에요. 이 돈이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파트 하나 살려다가 자칫 잘못하면 말이 없습니다만 증여세 내야 돼요. 과거에 이 증여세 안 내려고 뭐 무차입 뭐 차용증 쓴다든지 이런 것들 다 지금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상구와 용산, 그 다음에 요즘 뜨고 있는 여의도 목동, 광진 이런 지역에 집 샀다 그러면 20억 이상은 이제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대출 받기도 사실은 서울에 지금 대출 받는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6억 원 이하 대출인데 6억 다 받는 사람은 드물어요. 예, 지금 강남에도 보니까 4억 8천, 5억이 평균이에요. 8월 평균이 나왔는데. 그리고 서울의 평균은 3억 정도예요. 대출 규제를 6억 원은 초과 대출 안 됩니다 했더니 6억 풀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수요자들은. 왜냐하면 지금 실수요자가 아니면 못 사게 했잖아요. 갭투자도 아니고 또 6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출 받는 금액은 강남도 5억이 안 돼요. 4억 8천이에요. 이거 지금 잘 기억을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세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돼요. 자, 이거는 저는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전세 대출 한도를 이제 2억 원 이하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원룸이라고 있죠. 보통 1.5룸인데 서울과 수도권은 1억 원에서 3억 원이 많아요. 전세 사기도 보니까 80%가 1억에서 3억이잖아요. 이게 다세대 빌라인데 오피스텔하고.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3억 정도는 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서울의 도심권의 빌라의 전세 가격은 비싸요. 근데 이제 신혼부부들이 대개 1.5룸에 못 살아요. 제가 알기로 투룸에 살거든요. 투룸은 전세가 비싸다고요. 왜냐하면 집값 대비해서 전세가 비율이 빌라일수록 한 60 내지 70% 되더라고요. 그러면 새 거일수록 전세가율이 높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럼 3억 대출을 전세를 못 받아. 그러면 두세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전세 대출을 못 받으니까 뭐로 가야 될까요? 월세밖에 없죠. 그 월세로 내몰려요. 그럼 열세는 어떻게 돼요? 전세 대출 이자는 3%대 초반이잖아요. 정부의 디딤돌이나 버팀목 보면 싸요. 근데 이 대출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전세 전환 이율이 5%가 넘어요. 월세로 가면 자기 소득은 일정한데 물가 상승률이나 전세 대출 이자보다도 훨씬 높은 서울에 지금 평균이 얼마냐면 70한 3, 4만 원 되거든요. 월세가. 강남은 95만 원이 넘어요. 하여튼 이 얘기가 중요한 이유는 월세 부담이 커진다 이 말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의 여력이 그러니까 내수가 줄어드는 원인이 되죠. 그리고 삶의 질이 확 떨어지겠죠. 그리고 지금만 이 가격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공급이 부족한 서울과 수도권은 계속 오르겠죠. 선진국을 보면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전세 대출, 전세는 우리만 있는 거지만 바우처 제도,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뭐 디딤돌, 버팀목은 이제 전세 대출이잖아요. 우리가 신생아 특례라든지 이런 대출 같은 경우는 활성화해서 우리나라 주택, 자가주택 그 보급률이 소유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걸 뭐 자가주택률이라고 하던데 우리나라 55%밖에 안 돼요. 선진국은 65거든요. 서울은 48%예요.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이 52%나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죠. 그리고 수도권도 51%만 내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밖에 집이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절실할까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 거잖아요. 예, 결혼도 안 하는 거잖아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쪽에 1번이 먹는 거나 입는 게 아니라 주택 문제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서울은 주택 보급률을 60%까지, 일본이 61위에 미국이 65%고, 제가 거듭 말하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굉장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비율이 거의 30% 정도 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정책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한 8%, 9%밖에 안 되니까 이걸 적어도 선진국 수준인 15%까지는 이재명 정부는 이런 대책들이 이번에 나왔으면 목표로 제시됐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몇 가구가 아니라 그냥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얼마로 높이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좀 더 가까이 좀 다가가지 않았을까. 전세 대출 제한은 무주택자는 상관이 없을까요? 무주택자가 가장 타격이 있죠. 무주택은 뭐예요? 집 없는 전세입자를 무주택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을 들이는 이유도 이재명 정부는 서민의 정부예요. 그래서 주거의 평등이나 소득의 양극화를 완화시키겠다고 발표를 했고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받은 거잖아요. the